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도 설마 비가 오겠어? 라며 맨몸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이들은 이미 가방 속에 튼튼한 우산을 챙겼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징조는 언제나 우리 곁을 서성거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합니다. 아니, 어쩌면 무시하고 싶은 거겠죠. 내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리 없다는 그 근거 없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구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임계점에 도달했죠. 여기에 공식 통계로만 7%가 넘는 청년 실업률까지 더해지면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대한 폭발을 앞둔 압력소가 같습니다. 표면 밑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드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환율이 왜 오르는가가 아니라 정부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울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20년 전을 떠올려 보시죠. 당시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보석이었습니다.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1인당 GDP가 칠레보다 높았던 나라, 풍요로움이 당연시되던 그곳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라며 말이죠.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인구의 25%, 무려 770만 명이 조국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단순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 경제라는 건 날렵한 모터보트가 아닙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빙하가 눈앞에 보였을 때 키를 꺾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거대한 선체는 관성 때문에 그대로 얼음벽을 들이받게 되죠. 충돌을 피하려면 남들이 빙하를 보지 못할 때 훨씬 전부터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치사한 경제학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우는 배 위에서 별일 아니겠지라며 뷔페를 즐기는 승객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구명정을 체크하는 생존자입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결코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치사할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과거 마윈의 엔트그룹 상장 취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거대 자본이 국가의 통제 아래 한순간에 묶여버리는 이는 비단 특정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산 동결은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준비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도 정부는 가장 먼저 환율을 억지로 묶어버렸습니다. 공식 환율은 한 달러에 6.3볼리바르였지만 암시장에선 이미 20볼리바르를 넘어서고 있었죠. 뜨거운 냄비 뚜껑을 억지로 눌러 증기를 막으려 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뚜껑은 폭발했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카라카스 대학의 후안 교수입니다. 그는 남들이 국가의 약속을 믿고 볼리바르화를 쥐고 있을 때 매달 받는 월급을 쪼개 불법적으로 달러를 사 모았습니다. 주변에선 그를 비웃었죠. 교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 라고요. 하지만 2019년 한 달러가 200만 볼리바르로 치솟았을 때 후안 교수는 해외 계좌에 미리 빼돌려둔 15만 달러로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반면 국가를 믿었던 이들은 평생 모은 적금이 빵 한 조각값도 안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2024년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든든해 보이죠. 하지만 단기 외채와 GDP 대비 260%에 달하는 민간 부채를 계산기에 넣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외환 통제와 자산 동결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국가의 허락 없이는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는 숫자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달러를 확보하고 외화 자산을 분산하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겐 또 다른 비밀이 있었죠. 바로 서류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을 결정지은 두 번째 열쇠였습니다. 2015년 베네수엘라의 유능한 변호사였던 마리아는 정부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이상한 기류를 포착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공증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5장이면 충분했던 서류가 20장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외국 기관의 공증까지 요구받는 상황이 벌어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덜대며 행정 처리를 미뤘습니다. 정부가 또 귀찮게 하네라며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정부가 개인의 자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동결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가족 명의로 흩어져 있던 작은 토지까지 모든 재산의 공증을 최신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디지털 스캔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방수 파일에 넣어 해외 안전 가옥에 보관했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마리아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자산 동결령을 발표한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은 국가의 승인 없이는 매매도 양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서류가 불분명하거나 공증 절차가 누락된 재산은 불법 자산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가가 통째로 몰수해버렸습니다. 마리아의 친구들은 절규했습니다. 내 집이 왜 내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종이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권리는 국가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오직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했던 마리아만이 조용히 자산을 정리하고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2025년 대한민국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입니다.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모든 금융 거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과세를 내세우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정부가 개인의 자산 지도를 일시엠 단위까지 정밀하게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국가 경제가 임계점을 넘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것은 서류상 틈이 보이는 재산들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명확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자본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통장,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가족 명의로 분산된 자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클라우드와 물리적 저장 장치에 이중으로 보관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이것은 내 정당한 자산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준비, 그것이 국가의 손길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치사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리적인 서류조차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즉 현금의 가치가 소멸하는 순간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밀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2016년 카라카스의 IT 개발자 알렉산드로는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VPN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종이돈은 끝났구나. 그는 당시 $400 내외였던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실체도 없는 데이터 쪼가리에 왜 전 재산을 거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2019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를 덮쳤을 때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손수레 가득 지폐 뭉치를 싣고 가야 하는 세상에서 ATM 앞에 떼약볕을 견디며 3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아수라장에서 알렉산드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하나를 찍는 것만으로 가족의 식사를 해결했고 필요한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어도 전 세계와 연결된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400에 샀던 비트코인은 가치가 20배 이상 폭등하며 그에게 탈출을 위한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하루 10조 원이 넘는 돈이 이곳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판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금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묶어둘 수 있는 인질이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다릅니다. 국가의 국경도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유일한 사적 자산이죠. 물론 변동성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생존자들은 우리에게 뼈아픈 조언을 던집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무서운가? 아니면 내 자산 가치가 0이 되는 소멸이 무서운가? 화폐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재앙에 비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고민일 뿐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국가라는 거대한 감옥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산을 지키더라도 당신의 몸이 그 나라에 갇혀 있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치밀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이중 국적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 그것은 바로 이중 국적이라는 이름의 생존 티켓입니다. 2014년 베네수엘라의 전도 유망한 의사였던 카를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국적 신청에 매달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역사가 있어 특정 조건을 갖추면 유럽 국적을 취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죠. 당시 친구들은 카를을 비웃었습니다. 의사로서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사는데 왜 굳이 그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남의 나라 국적을 따려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카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국적을 단순한 소속감이 아닌 최악의 상황에서 내 가족을 실현할 보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의 치사할 정도의 치밀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유례없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바로 인재 유출 방지령이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여권 발급을 중단하고 출국을 원천 봉쇄한 것이죠. 국가라는 거대한 감옥에 고급 인력들을 가둬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직 동료들이 국경 근처에서 미리국 브로커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다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카를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당히 카라카스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포르투갈 여권을 든 유럽연합 시민인 그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포르투갈의 깨끗한 병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 쓸데없는 준비가 그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 건너 불구경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치사한 경제학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적 그 자체가 아니라 탈출 경로의 확보입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골든 비자라 불리는 투자 이민이 조용히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르투갈은 약 5억 원, 그리스는 3억 원대, 스페인은 7억 원 정도의 자산만 있으면 영주권을 줍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사는 셈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위기가 닥친 뒤 국경이 닫히고 나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평범한 시민들이 빈손으로 정글을 헤매며 목숨을 걸 때 미리 준비한 이들은 비행기 1등석을 타고 품위 있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숨기고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명확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준비까지 고민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생긴 균열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 소멸의 징후입니다. 일할 사람은 사라지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가득한 나라, 기업들은 세금 폭탄과 인력난을 피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는데 이를 갚을 미래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먹구름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처음부터 지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선거를 하고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시스템을 장악하자 그 어떤 정치적 대안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는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부를 믿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라는 시스템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꺾이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770만 생존자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4가지 생존 도구를 확인했습니다. 외화 자산, 완벽한 서류, 디지털 자산,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국적 전략까지.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10년 뒤 누군가는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며 통곡할 때 여러분은 그때 그 영상을 보길 잘했다며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베네수엘라의 비극과 그 안에서 피어난 생존의 기록들은 단순히 먼 나라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를 거대한 해일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도구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다시 한번 이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치사할 정도로 냉정하게 재편하십시오. 첫째, 외화 자산의 확보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달러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커피 몇 잔 값을 아껴서라도 100달러, 200달러씩 모아나가십시오. 1년이면 1200달러, 5년이면 10,000달러가 넘는 강력한 생존 자금이 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이 달러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산의 서류화와 디지털 백업입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증빙 서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가족 명의로 흩어진 자산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은 지금처럼 평온한 시기에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올리고 해외에서 접속 가능한 이메일에 보관하십시오. 국가가 내 재산권을 부정하려 할 때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는 완벽한 서류 뭉치뿐입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학습과 소액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답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멈췄을 때 작동하는 유일한 대안 금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거래소 계좌를 만들고 소액이라도 직접 전송해보며 그 메커니즘을 몸소 익히십시오. 비상시 내 전 재산을 12개의 단어로 압축해 머릿속에 담고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심리적 안전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탈출 경로를 고민하십시오. 투자 이민이 부담스럽다면 자녀들의 유학이나 해외 취업 혹은 워킹 홀리데이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십시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면 위기 쉬운 가족이 대피할 수 있는 소중한 교두보가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할 때는 그 안에서 즐기되 울타리가 무너질 때를 대비한 뒷문 하나쯤은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결국 기후로 끝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부채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준비한 달러가 그저 평범한 여행 자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에 대비하라.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산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날이 좋을 때 미리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두는 사람이 가장 여유롭게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우산을 만드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실행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치는 치사한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날카로운 눈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정말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번에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치밀한 경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는 자가 결국 불을 지키고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치사한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